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네, 블록체인을 보면 세계 경제를 읽는 눈이 보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서 블록체인 시장을 읽는 눈 함께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순서인데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 팀장의 쟁글 파일인데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크로스앵글의 김예란 팀장과 함께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프런티어 인터뷰인데요. 글루아의 이경석 디렉터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상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디핀의 정윤성 이사 그리고 파이엑스고의 김기성 매니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블록체인 시장 업계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4가지 안건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미 법무부가 작년 업비트 해킹을 북한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북한의 배후에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6대 거래소가 커스터디 사업의 본격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규 수익 모델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수탁기관에 대한 인허가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빗썸 거래소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인 빗썸 퓨처스를 출범합니다. 초기 펀딩 모금이 완료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 공개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해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기성 매니저님, 4가지 안건들 중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먼저 6대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 본격화가 일단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어떤 법적 장치나 어떤 규제들이 마련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네. 이제 6대 거래소가 이제 또는 6개의 거래소, 6대 거래소를 표현 쓰기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6개의 거래소가 이제 커스터디 사업을 진출한다는 부분은 이제 규제가 마련된 상태에서 더욱더 뭔가 치밀하게 자신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스터디 서비스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조금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저 북한의 해킹이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업비트 해킹이 690억으로 알고 있는데 2.5억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는 더 들어갔는가? 네,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슈로 이거를 몰고 가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찾지?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그 해킹이 된 다음에 그 업비트 해킹 주소라고 이제 이더리움 이제 이더스캔 뜨면서 이제 이제 안 받아주겠다. 네. 대형 거래소들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대형 거래소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트랜지션 안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이제 추적하기 어려울 만큼 계속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추적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과연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가능할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커스터디 서비스 두 번째 안건과 더불어서 또 북한의 해킹 이슈 첫 번째 안건 꼽아주셨네요. 정윤성 이사님은 그럼 이 4가지 안건들 중에서 어떤 안건들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뭐 소위 고인물이라고 아직까지 하고 있죠. 뭐 새로운 이제 어떤 뭐 자금의 유입도 없고 그 남은 산업 내에서 어떤 수익성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치열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왜 앞으로 좀 중요하냐면 지금 투자자분들도 예전에 뭐 알트코인이든 뭐든 좀 뭐 17년도, 18년도에 많이 거래하셨던 분들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놔둬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일정 기간 맡겼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해킹에 대한 위협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디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빗썸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 거래소 오픈을 했는데 최대 레버리지가 이제 100배. 를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빗썸 퓨처스가 출범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하여튼 화두는 이제 커스터디뿐만이 아니라 이런 레버리지를 통한 어떤 마진 거래, 선물 거래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100배도 아니고 얼마 전에 보면 뭐 200배, 1000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거 뭐 1000배까지 하시는 분은 거의 뭐 로또 정도죠. 그냥 스쳐도 바로 돈 날라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뭐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선은 그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인이 얼마 전에 이거 그 빗썸 선물 거래소 한번 가입해 보려고 했더니 한국 사람 아직은 IP가 차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마진 쪽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 법적인 제재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살아남기 위한 거래소 두 가지 측면 즉 이제 커스터디와 어떤 레버리지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또 관심 깊게 보신 안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요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는요 다음 주 블록체인 인사이트 이 시간에 실무자 회의 시간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또 주제를 픽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무자 회의에서 다뤄볼 안건을 공개하겠습니다. 거래만으론 못 살아. 국내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 진출 성공할까라는 주제로 고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해서는요, 작년에도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 등장이 되는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는 주제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는 거래소들이 또 이제 본격화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윤성 이장님께서 간략하게 또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뭐 국내 거래소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었던 이제 비트고 창업자가 나왔었는데 그분도 처음에 할 때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전에 보면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를 했었죠. 근데 주위에서도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거를 이제 보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윌 오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어딘가 하버드 나왔었나 하여튼 네. 되게 좀 수제여서 주위에서 물어봤나 봐요. 이거 좀 보관해 줄 수 있냐 해서 자기 이제 USB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담아서 보관했다가 찾을 때 이제 다시 그냥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콜드 원래 방식으로 했던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맡아주면서 어떤 수수료를 받았던 그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떤 최초의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의 어떤 기원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것이 이제 크다 보니까 비트고라는 이제 세계 최대의 커스터디 업체가 됐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커스터디 사업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어떤 토큰을 들고 있는 회사는 바로 이제 거래소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래소들이 새로운 먹거리 사업, 단순하게 매매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먹는 그 구조가 시장이 이제 화랑일 때는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뭐 파산까지도 이뤄지는 그런 수익성의 악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서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이 이탈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소별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레버리지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면 고객들을 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객들을 이제 잡아둘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커스터디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코인을 이제 묶어뒀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파격적인 이자 이런 부분을 뭐 제시하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뭐 고팍스 같은 경우도 이제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코인원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와 락업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락업 기간이 일정해지면 자산을 예치를 하는 그 금액에 비례해서 수익과 보상을 하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보상 지갑과 기업 전용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빗썸 같은 경우도 이제 볼트러스트와의 런칭 계획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KYC 인증을 통해서 빗썸에 이제 상장돼 있는 이제 델리오와 협력해서 이제 델리오 같은 경우도 그 대출 랜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네. 고팍스 같은 경우도 다스크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검찰과 경찰의 집행기관용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들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특히나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김기성 매니저님의 입장이 또 궁금한데요. 거래소들이 왜 계속해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어떤 디파이하고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해외 외면 거래소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테더를 맡기고 나면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지적했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원금이 어디로 갔냐? 도대체 수탁을 어디서 하는 거냐? 네, 어디서 운영되는 건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위치였어요. 근데 국내 거래소가 사실은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국내는 이제 법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야 그 서비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커스터디 서비스. 게다가 더불어서 이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현재의 어떤 흐름상 특검법이 나오고 이제 거래소들에 대해서 정말 은행과 같은 정도 수준의 어떤 강력한 안정성과 보안성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요구되는 이 와중에서는 당연히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못 하는 경우 또는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BH형 거래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래소의 방향성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들이 정말로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진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 BH형 거래소로 가거나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길이라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말씀하셨던 이런 6가지의 이런 거래소들은 꾸준히 거래소 운영을 해왔고 은행 정도 수준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시대의 흐름이 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국내를 살펴봤으니까 해외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거래소들은 커스터디 사업을 어느 정도로 또 진행 중에 있는지도 궁금한데 정윤성 기자님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해외도 뭐 거의 국내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됐다라는 점, 또 규모가 좀 크다라는 점,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선진화된 방식을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체를 이제 수탁하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면 ICO를 하더라도 무조건 SEC를 통해서 어떤 신고와 허가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스티븐 시갈이 SEC한테 그 벌금형인가요? 그렇게 합의를 받더라고요. 네. 그 ICO를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데 참여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합의를 받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암호화폐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라이선스 제로 좀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게끔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OTC 서비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순하게 커스터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스터디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을 단순하게 커스터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고객들한테 이제 뭐 OTC에서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서 이것을 뭐 현금화를 한다든지 코인을 이제 다른 코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형성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수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수탁 회사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코인이 아니라 원래 수탁 회사라는 회사는 어떤 그 자산,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커스터디를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걸 투자를 해도 되는데 대신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달라고 했었을 때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인 전에 있었던 그 수탁은 어떻게 됐었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인 같은 경우 스탁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라고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돌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드월렛 또 콜드월렛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관하는지 또 보안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뭐 미로찾기처럼 어떤 이제 뭐 공격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뚫리지 않는 곳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덜 뚫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가장 중요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한층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어떤 암호화과 이런 부분이 좀 연결이 돼서 상당히 좀 고도의 어떤 보안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요 아무래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또 사전에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보안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아마 이 사안이 가장 또 최신이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비트베리 이야기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비트베리가 서비스 종료를 열흘 앞두고요 또 살아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들은 다시금 또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성 매니저님? 요 부분은 이제 지갑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던 소다에서 네. 소다 플레이에서 그래서 비트베리랑 계속 협력 관계였었는데 이제 비트베리가 서비스 종료한다고 하니까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다 플레이 쪽에서 비트베리를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나 또는 상업적인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나 모를 또 네. 비지형 거래소 같은 그런 것들을 연결할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만 제가 지금 보기에 이 부분에 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비트베리가 사업 종료를 권고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실 유저들로 하여금 비트베리에 있었던 토큰들을 계속 인출하게끔 유도했거든요. 유도하고 나서 이제 열흘 남겨놓고 인수를 딱 해버린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트베리를 이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토큰을 괜히 내보냈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소다 플레이 쪽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베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토큰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 구조에서 자신들한테 유용한 것들만 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을 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결제 서비스라든가 또는 어떤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비트베리 유저들로 하여금 인출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제 개인적인 약간 음모론 네. 네, 개인적인 음모론을 조금 가지고 있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아쉽기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유저들로 하여금 인출을 하게끔 했어야 되는가?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같은 질문을 또 정윤성 이사님께도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지금은 결국은 블록체인 쪽은 생존입니다. 생존을 하기 그렇죠. 위한 어떤 인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서비스만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비트베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유저 수가 꽤 되고요. 네. 또 이것이 철수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했던 분들이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쪽에 있는 그 코인을 이체해야 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비트베리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트베리가 이제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니까 이 코인을 어디에 놔줘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해외 쪽에 있는 어떤 그 지갑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 비밀번호라든지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해두는데 그것이 분실됐었을 때는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번 인수를 해서 아무래도 그 한국 쪽하고 유저 친화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국내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상당히 좀 유용하게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갑 연계한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플랫폼들 지갑 연계 움직임 활발해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윤서 이사님? 네, 우선은 지갑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지금 당장은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만 많으면 나중에 뭘 붙여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제 10년이 됐죠. 그렇죠. 처음에 카카오톡 상당히 많은 이용자를 무료 문자 서비스로 해서 굉장히 가입자 많았었거든요. 그때 순이익이
뭐 300만 원인가 그랬다 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엄청나게 커진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선은 지갑 서비스와 플랫폼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래소 외에는 유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특히 블록체인 쪽이나 코인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래소 쪽은 시장이 형성이 됐고 이게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뺏어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갑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두 번째에서의 어떤 부분 거래소가 미처 잡지 못했던 그런 어떤 코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객들을 계속 확충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이 고객층이 많다고 해서 수익은 나진 않지만 결국 고객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광고를 하나 붙인다든지 아니면 거기 내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어떤 그 협업 관계를 계속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플랫폼과 어떤 그 지갑 서비스 또 그 지갑이 단순하게 기존에 있었던 지갑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뭐 갤럭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었던 거대 공룡들과의 어떤 시너지 또는 경쟁 관계 이런 부분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거대 기업들과의 또 시너지를 또 기대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줄평 내려볼 순서 왔는데요. 김기성 매니저님 먼저 한 줄평 내려주실까요? 네, 저는 안전제일이라고 한 줄 평을 내렸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유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네,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탁 서비스,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는 그 안전제일로 가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전제일이라고 한 줄 평을 내렸습니다. 안전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정윤성 이사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제도권에 참여가 있는 커스터디 산업의 부흥을 기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좀 의미 있는 날인데 앞으로도 이제 제도권의 어떤 그 블록체인 쪽을 이제 같이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 있었던 블록체인 산업은 제도권이 투자하기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는데 커스터디 사업은 지금 현재 은행이라든지 이런 국내에 있었던 제도권이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커스터디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의 어떤 참여 이런 부분도 되면서 계속적으로 기존 산업과 융합이 되는 그런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 사업과 융합되길 바란다고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안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굴에 올라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주 상시 공시에서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5위 중에 4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팔아제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 비트코인이 과매도 구간에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5%가 빠졌었는데요. 왜 빠졌냐? 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좀 너무 많이 둔화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지배를 했었고 또 비트코인 ETF가 미국 금융청으로부터 승인 거부를 받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매도음을 알 수 있는 기술 공시 종류, 이 쟁글에서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금 흐름 지수인 MFI, 또 두 번째는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이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목요일 이 두 지표가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MFI는 19.1을, RSI는 27.7을 기록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MFI가 20 이하이면 과매도 너무 많이 팔렸다, 80 이상이면 과매수 너무 많이 샀다라는 국면으로 봅니다. 또 RSI는 30 이하이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전통 금융시장 내 이 두 지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투자 보조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립토 시장에서도 이게 워킹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선 RSI는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MFI가 문제입니다. MFI 같은 경우는 RSI에다가 이 온체인 거래량 강도를 곱한 지수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과 온체인상 비트코인 거래량 간 상관관계 2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MFI도 크립토 시장에서 워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7일 지난주 목요일 날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더는 어땠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의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이 되자 주말에는 이더리움도 RSI는 30 이하인 29.7을 찍으면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좀 재밌는 건 이 이더리움의 RSI가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 비트코인이 과매도를 보였었던 지난주 목요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후행하는 이더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 다 무너지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오르니까 금과 비슷한 것 아니냐, 디지털금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다가 지난 2월 말부터 사실 비트, 이더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아직 너무 디지털금은 이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두 코인이 모두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었던 지난 주말 금조차 4%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더가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과연 디지털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일까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을 공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시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프로젝트는 두드림체인입니다. 파운더 인터뷰 보고 오시죠. Hello, my name is Injino, CIO of the Dream Chain project. The Dream Chain is a blockchain network centered on international students of various nationalities. We improve the experience from the stage of preparation for studying abroad to the moment of settling in Korea, and contribute to the satisfaction of studying in Korea by sharing transparent and verified information. In the process, it is a study platform that rewards users according to the contribution of the ecosystem. The Dream Chain project is scheduled to open in July 2020. This platform will be used by international students preparing to study in Korea, foreign students staying in Korea. The number of 250 universities in Korea and about 300 certified overseas agents. In the future, international students will be admitted to the smart contract through the verified information and reliable data through the Dream Chain platform. 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들의 입학 절차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고 비교도 어렵고 중개인 수수료도 많습니다. 이 두드림체인은 한국이 좋아서 들어오기 시작한 해외 유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 좋게 만들자라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두드림 플랫폼에는 약 300개 대학 정보와 850개 이상의 한국어 학습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를 제공하는 베타 서비스도 운영 중이고요. 네, 앞으로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준비하는 해외 30만 명 이용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쉽게 해주고 해외 송금과 등록금 수납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마일스톤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쟁글 공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주에도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람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 서비스 환경 재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이죠. 또 아시아 지역을 또 총괄하고 계신 글루아 지역의 또 이경석 디렉터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글로아 아시아 지역 디렉터인 이경석입니다. 아시아 지역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글루아가 어떤 기업인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글로아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국경 없는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2016년에 스테이블 코인인 글로아 코인을 실리콘밸리 VC인 500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글로아가 어떤 기업인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글로아의 설립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로의 진출을 염두를 하셨던 것인지 해당 시장으로 또 진출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블록체인 시장 진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글로아는 처음에는 소셜 쇼핑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상당수가 이제 해외 유저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국경을 넘어서 결제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국경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시장 진출 계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글루아는 핀테크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 특히 금융 분야에 집중을 하시고 주목을 하신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글로아 코인을 개발한 후에 소셜 쇼핑 플랫폼이 아닌 글로아 코인에 좀 더 집중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저희가 보기엔 이제 국경 없는 금융 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앞으로 자리 잡게 될 건데 그것이 가져올 기회가 몹시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제 금융 분야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금융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금융 생태계에 집중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루아의 본사가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또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과정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500 스타트업에서 글로아 코인으로 제일 처음에 투자를 받으면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후 헤드쿼터를 실리콘밸리에 두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글로벌을 네. 대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에 헤드쿼터가 있는 편이 좀 더 사업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네. 네. 미국의 그래서- 사업성에 가치를 두셨던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이요, 사실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글로아가 또 미국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 블록체인 시장 어떤 분위기인가요? 미국은 현재 디파이 쪽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네. 네. 꾸준히 생태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성숙한 금융 생태계가 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블록체인 시장, 특히나 미국의 블록체인 시장을 또 앞서서 또 직전에서 피부에 맞닿게 접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읽는 눈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글로아의 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글로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파헤쳐 들어가는 질문들을 드려볼 텐데요. 글로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또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글로아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야기 먼저 해주실까요?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인 글로아 코인과 그리고 BH형 모바일 지갑인 글로아 월렛, 그리고 탈중앙화된 신용막인 크레딧 코인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아 코인은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글로아 월렛이라는 BH형 디지털 지갑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글로아 코인은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와 저희가 서드 파티와 이제 함께 네. 계약을 맺고 실사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업과 제공하시는 서비스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글루와의 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과 또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역할들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한번 설계해 주실까요? 글라코인은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게 이제 설계가 돼 있어서 이제 금전적 가치를 담고 이걸 통해서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고요. 크레딧 코인은 기능성 코인으로 이제 금전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종류의 블록체인입니다. 네. 투자자와 자금 유치자, 대출자들이 크레딧 코인을 통해 서로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유틸리티 코인을 결합시켜서 법정화폐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과 기능성 코인을 결합해 디지털 신용 기록을 생성하고 이걸 저장해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 집행과 원금 상환을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은행 계정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용 대출과 원금 상환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시스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거래 기록을 또 어떻게 남기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네. 남게 되나요? 거래 기록을 남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글루아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저희 크레딧 코인이 다른 체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그 내용을 이제 네. 베이스로 삼고 실제로 돈이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루아 코인에서 움직이는 거를 크레딧 코인에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래 기록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점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하면 변동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암호화폐 변동성은 사실 또 단점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장점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게 장단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실제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특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암호화폐 변동성이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애초에 이제 사용성이 약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글루아 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글루아 코인은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고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사용성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이제 저희가 여러 종류의 블록체인을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변동성의 장점이랑 단점을 좀 다 최대한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네. 장점만 또 가져갈 수도 없고 단점을 또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각각의 필요한 점들을 잘 캐치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크레딧 코인이 조금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크레딧 코인이 무엇이죠?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세계에서는 지금 신용 기록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제3세계에서 저희 파트너인 엘라 크레딧이라는 회사가 대출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가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ROI 같은 게 되게 좋은 편이고 낮은 부실률로 높은 이율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이유가 이제 그 나이지리아라는 그 나라 안에 있는 회사가 쌓아온 기록을 외부에서 믿지 못하는 게 이유가 크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엘라 크레딧과 저희가 이제 함께 논의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데이터를 쌓으면은 해외에서도 좀 선진국에서도 이제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크레딧 코인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네.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진행되고 그리고 다시 대출이 상환되는 과정을 기록을 해서 신용 기록 형태로 DB에다가 내용을 쌓아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신용 기록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신용 등급을 이제 책정해 주는 회사에서 그 기록을 베이스로 신용 등급을 책정하고 그걸 베이스로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요, 글루아는 특히나 서비스를 위한 또 사용자 확보가 특히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전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저희 스스로 페인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엘라크레딧과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절실한 니즈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네. 니즈 위에다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가 충분하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하이프보다는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치는 애초에 블록에 쌓인 정보의 질이고 연동이 완료되면 시간당 적어도 수만 개의 트랜잭션이 기록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용자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높은 퀄리티의 DB가 쌓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네. 캐피털을 이제 저희가 파트너들한테 유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쪽에서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저가 그렇죠.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유저 수가 60만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앱 다운로드도 100만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네. 페인킬러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글루아가 이제 설립을 한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성과들 이뤄오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 고용담보대출의 형태를 통해서 지금 상품 구성을 시작을 했고요. 네. 현재 연이율 25% 정도의 상품을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채권을 이제 투명하게 채권이 움직이는 내용을 저희가 블록체인 위에 담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제 주요하게 먹혀서 싱가포르의 투자회사에서 120억 규모의 투자를 엘라크레딧에서 저희가 유치를 해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연내에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의 엘라크레딧이 탑5 안에 드는 핀테크 회사인데요. 이제 연내에는 나이지리아 1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저 수도 200~300만 이상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최근 또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지리아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 신용망 그러니까 크레딧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이제 선점하는 사람이 사실상 시장을 좀 독점하는 형태로 네. 가게끔 흘러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나이지리아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신용망이 자리 잡고 나면 저희는 이제 신용 결제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용 결제 시장에 진출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나이지리아랑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에서 비자 마스터 같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부터 현재 그리고 또 현재 최근에 또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이어서요. 올해도 탈중화의 금융, 즉 디파이라고 부르죠. 이 디파이는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이슈라고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해당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파이를 두고서도 경쟁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대비해서 글로아가 혹시 쥐고 있는 차별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글로아의 강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규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좀 쟁점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네. 시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규제에 빠르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용거래를 임의하고 있는 엘라크레딧 같은 파트너사들이랑 이제 무담보 대출 형태의 서비스를 설계를 했고요. 네. 현재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형태가 주로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3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이제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엘라크레딧처럼 현지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지에서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이게 다시 말해서 추심을 현지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같이 해줘야 이 무담보 대출 형태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진출하고 있는 각지마다 현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디파이 회사들과 조금 차이점이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디파이를 주목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경쟁사들은 주로 어떤 거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쪽에 현재는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렌딩 같은 형식을 통해서 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글루아의 또 장점이 특히나 더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십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파트너 사업 확보와 유지는 향후 이 프로젝트의 사업 방향과 확장에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파트너십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저희는 파트너십은 국내에서는 서울옥션 블루와 협력 관계를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종류의 MOU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진 네. 상태로.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엘라, 크레딧,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카이로스 뭐 이런 곳들과 현재 이미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에서 네. 예,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크립토 컴퍼니들과도 지금 계속해서 파트너십 체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기업들일까요? 화면에 나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투자자들인데요. 저희랑 그리고 엘라 크레딧의 투자자들인데 네. 저희의 투자자로는 이제 유튜브를 창업한 스티브 첸이 저희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500 스타트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500 스타트업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았고 엘라 크레딧은 Y 콤비네이터라고 500 스타트업처럼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큰 VC 중 하나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대표인 브라이언 암스트롱한테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십과 함께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루아가 향후 바라보고 있는 방향도 궁금해집니다. 글루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이에 따라서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엣지형 지갑을 현재 출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크레딧 코인은 비트렉스에 현재 상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상반기에 비엣지형 거래소를 선보이고 네. 엘라 크레딧이랑 크레딧 코인을 실제로 연동을 해서 트랜잭션이 쌓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내역을 그 엘라 크레딧이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의 내역을 이제 좀 투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네. 현재 이제 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걸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글루아가 그리고 있는 좀 포괄적인 로드맵은 어떤 그림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서비스적으로는 저희 서드파티 회사들과 네. 서드파티 회사들과 계속해서 기술 제휴를 맺고 그런 방향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금융소외국의 투자 가능 국가랑 선진국의 투자 주체 국가를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등이 있고요. 투자 주체 지역은 동북아시아나 북미 유럽 쪽으로 좀 더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럼 글루아가 새롭게 알려주고 싶은 행보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비엣지형 서비스들을 미국의 라이센스에 맞춰서 출시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이 앞으로 좀 저희의 행보에서 주목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루아의 이경석 디렉터와 함께 또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